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인문학 타블라TV의 김병찬입니다. 오늘은 최근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남산의 부장들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남산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남산타워, 남산 케이블카, 남산 왕돈가스 등이 생각날 건데요. 1970년대 남산의 이미지는 권력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남산이 중앙정보부의 별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산, 중앙정보부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소장 박정희와 김종필을 필두로 한 군부 세력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 과정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정변 직후 5.16 주도 세력은 권력 기반을 장악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관할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발족시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김종필의 표현을 빌리자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의 안정된 집권을 위한 구체적인 권력기구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였죠.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5.16 쿠데타 직후 곧바로 창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직접 주관한 인물이 박정희와 당시 인자였던 김종필이었고, 이후 김종필은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오르게 되었죠. 사실 박정희와 김종필은 군대에서 함께 정보장교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정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16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도 박정희와 김종필은 쿠데타 모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작한 쿠데타 정황을 여러 가지 소문내서 장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박정희와 김종필은 정보가 곧 권력이란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번개불에 콩을 볶듯이 쿠데타 이후 한 달도 안 된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면서 중정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지금도 6월 10일은 국정원 설립 기념일로 기려지고 있죠. 간단히 정리하면 중앙정보부는 5.16 이후 박정희, 김종필 등 쿠데타 세력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보기관으로 탄생한 것이죠. 창설 당시 중앙정보부는 거대한 조직이어서 모든 인원을 한 곳에 모을 만한 건물이 없었고, 보안상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위험했죠. 그래서 중정의 건물들은 해외 대공정보를 담당하는 서울 동쪽 외곽인 이문동과 정치정보를 수사하는 남산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정치정보, 즉 정치공작 활동이 남산에서 이루어진 까닭은 아무래도 청와대와 가깝고 보안을 유지하기 좋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앙정보부장들은 항상 남산에 머무르면서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이때부터 중정의 별칭은 남산, 중앙정보부장은 남산의 부장이라 불리게 되었죠. 그린벨트로 묶인 서울의 한복판인 남산에 중정의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막강한 권력을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정보부는 다른 행정기구와 다르게 남산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불렸을까요? 아마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검찰청을 서초동이라 하거나 국회를 여의도로 지칭하긴 하지만 그 빈도나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산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정 그 자체였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목했던 시절 중앙정보부가 지닌 넘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이를 바라보며 체감했던 국민들의 내리 속에 남산이 너무나 강렬하게 떠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0, 70년대 고층 빌딩이 별로 없던 시절 서울 시민들은 고개를 들면 어디서든 남산을 볼 수 있었고, 중정이 위치한 남산은 그렇게 비밀스러움과 공포심을 자아내며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것이죠.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보면 중앙정보부의 영어 약칭이 KCIA로 나옵니다. 이건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당시 참고한 조직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CIA가 정보 수집 기능을 전담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중정은 국내 정치를 대놓고 잊어오며 다녔다는 차이점이 있죠. 명칭은 CIA였지만 실제 역할은 소련의 KGB나 일본의 특별고등경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들은 CIA를 CIA라고 불렀죠. 중앙정보부 요원은 초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많았지만 이후 공채로 선발하기도 하고 군인과 검사 등을 파견받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보법에 의해 정보부가 파견을 요청할 시 원 기관장은 절대 거부할 수 없었죠. 때문에 정보부는 우수한 인력을 마음대로 차출하여 조직의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렇게 창설된 이후부터 급격히 확대되어 1964년에 요원 수가 무려 37만 명에 이르렀죠. 이들은 각 지부와 시청, 도청,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에 상시적으로 머무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시책을 하달하며 여론을 친정부 성향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중정 요원들이 법원이나 국회, 심지어 신문사와 방송국까지 상주하며 압력을 행사했을 정도였죠. 정보부 요원은 크게 백색 요원과 흑색 요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백색 요원은 신분을 밝히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인데, 이들은 외교관 신분으로 대사관에 근무하거나 각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파견되었죠. 백색 요원보다 더 많은 수가 흑색 요원으로 이들은 신분을 숨기고 첩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도 영국 정보부의 흑색 요원을 할 수 있죠. 이런 흑색 요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한 정장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 사실 완전 티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웃긴 건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1970년대는 바바리 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중정 요원들이 누가 봐도 정보 요원임을 티내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니는데도 사람들은 무서워서 정보 요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었죠. 1973년 일본의 망명에 있던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하기 위해 중앙정보부 소속 비밀 요원 5명이 선원을 가장해 일본에 파견되었는데요. 이때도 배에서 내린 선원의 차림새가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는 모습이어서 누가 봐도 주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중정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인물을 비밀 요원으로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1970년대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했던 백인천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백인천 씨는 중앙정보부에서 6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돌아가 중정 특수요원으로 근무했죠. 지금으로 치면 손흥민이나 류현진이 비밀 요원이 된 셈이니 참 대단하긴 합니다. 당시는 백인천 씨 말고도 일본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중 비밀 요원으로 활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말은 60, 70년대 중정의 파워를 빗대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우는 애도 정보부장이 온다고 하면 뚝 끝이나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가실 겁니다. 5.16 이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집권과 정권 연장을 위한 무소불위의 강력한 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습니다. 중정의 힘은 61년도에 공포낸 중앙정보부법을 통해서 잘 증명이 됐는데요. 중앙정보부법 제1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둔다. 제4조 중앙정보부장은 정보수사에 관하여 국가의 타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풀이하면 중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경찰, 검찰을 포함한 모든 행정각부와 군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이 조정협조 지원이지 일종의 지휘계통처럼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국가 위의 국가였던 셈이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1974년 민청 학년 사건 당시에 중정수사팀장이 학생운동 용의자를 놓쳤다는 이유로 파출소장을 찾아가서 권총을 겨누면서 너 죽고 싶냐고 호통을 칠 정도였죠. 파출소장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중정수사팀장이 치안국,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청에다가 바로 전화를 걸어서 파출소장을 당장 잘라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아실 건데요. 당시 중정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셈이죠. 중앙정보부법 제6조는 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소관 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당시 중앙정보부는 지금의 검찰처럼 기소권뿐만 아니라 경찰처럼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수사의 범위도 사실상 제한이 없어서 잡아놓고 싶은 인물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구속영장은 원래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지만 당시는 유명무실했고 영장 없이도 이미 동행 형식으로 누구든 데려다가 권력의 쓴맛을 보여줄 수 있었죠. 특히 중앙정보부 6국의 지하실은 죽음의 방이라 불리며 통닭구이나 물고문이 빈번히 이루어졌죠. 예를 들어 1971년 10월 3일 23명이 중정으로 끌려왔습니다. 그중 9명은 지하실로 가서 보자기로 씌어진 채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죠. 그것도 3일 밤낮을 맞았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증언으로는 정말 개잡듯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문을 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국회의원이었죠. 박정희 권력에 도전하는 인사는 그 누구라도,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대낮에 끌고 와서 고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정, 남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선 남산이란 말만 나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 우스갯소리로 중정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중앙정보부는 박정희를 제외하면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큰 권력에는 항상 그에 따른 책임과 많은 견제가 따르기 마련이죠. 일단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천병으로 중앙정보부를 활용했지만 당시 중정을 견제하기 위해 보안사와 청와대 경호실을 정보기관으로 활용했죠. 박정희는 중정의 비리를 비밀리에 보안사가 캐도록 하거나 보안사의 비리를 중정이 수사하도록 하면서 충성 경쟁을 벌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던 겁니다. 8년 장기 집권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방패막이가 되어 온갖 악역을 자처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충성 경쟁을 펼치던 보안사의 야당 테러 행위를
중정이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뿌린 대로 거둔 거긴 하지만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박정희와 야당의 갈등이 심해지면 중앙정보부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도 유신체제와 함께 영욕의 세월을 마감했죠. 박정희와 중앙정보부는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의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의 공작 정치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비호 아래서만 그처럼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신체제 말기로 갈수록 둘의 관계는 비정상적으로 변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점차 중앙정보부의 정보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 책상 앞에는 노랑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노랑신문은 중앙정보부의 1일 보고서를 의미하죠. 남산의 자랑인 노랑신문에는 정부 각처 요인과 주요 인물의 내밀한 내사 자료가 담겨져 있었죠. 지금 우리가 가끔씩 보는 찌라시 원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자주 접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남산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보고들 속에는 박정희를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약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게 된 박정희는 점차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한 은밀한 정치 공작에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더욱더 은밀한 정보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기에 가서 중정과 보안사로도 부족해 청와대 경호실의 사설정보팀까지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보에 중독되어 갔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정보 경쟁을 벌였던 김재규 중정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의 갈등은 결국 12.6 사건으로 터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도 말기로 갈수록 권력 중독 현상에 빠집니다. 18년 동안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점차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산의 위세를 얻고 중정 요원들이 민간 회사의 경영권을 마음대로 갈취하는 사례까지 있었죠. 그러니 70년대는 자동차에 안테나를 달고 다니며 중정 요원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까지도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박정희와 중앙정보부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갈수록 독이 되어 갔던 것이죠. 오늘의 결론. 술, 담배보다 끊기 힘든 것이 정보다. 찌라시에 빠지지 말자. 지금까지 타블라TV였습니다.